그 수사 정말 공정하다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을까요? 복잡한 뉴스의 행간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이지퍼담입니다. 오늘은 민중기 특검의 꼼수, 민주당 수사 뭉개다 마지못해 결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죠. 특정 인물을 수사하라고 막강한 칼을 줬더니 그 칼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도려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민중기 특검팀을 둘러싼 편파 수사, 그리고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장면만 먼저 짚고 갈게요. 모든 논란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명의 증인이 여당 정치인에게도 돈 줬고 야당 정치인에게도 똑같이 돈 줬다고 진술을 했는데 한쪽은 아주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다른 한쪽은 석 달 동안 서랍에 그냥 처박아뒀다는 의혹.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을 그냥 수사 한두 건 빠뜨렸네 정도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하거든요. 애초에 한쪽 정당 추천만으로 구성된 특검팀의 태생적 한계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편파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주걱부터 한번 맞춰보죠.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증거가 바로 통계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들 하니까요. 네, 그렇죠. 수치로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면 이 특검팀이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정치인 최소 18명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30번 넘게 했고 압수수색만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거의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수준의 수사 강도였어요. 그 중심에 바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수사의 횟수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숫자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스토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권성동 의원 수사가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게 통일교 자금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사를 파고들다가 특검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거죠. 그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바로 그 통일교 자금이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인사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 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죠. 아마 특검팀 내부에서도 이거 어떡하지 싶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통일교 핵심 인물 윤영호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권성동 의원 이름만 댄 게 아니었어요. 강기정 현 광주시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민주당의 정말 거물급 인사들 이름도 똑같이 거론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똑같은 증인, 똑같은 돈. 그런데 수혜자로 지목된 사람이 양쪽 진영에 다 있어요. 그럼 수사기관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양쪽 다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똑같은 잣대로 봐야죠. 그게 공정한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라고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양쪽에 똑같은 무게의 추를 올려놓고 저울질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특검팀의 저울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정말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민주당 관련 의혹은 사실상 그냥 덮어버렸다. 이게 이 의혹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문제도 똑같았어요. 아, 그것도 있었죠? 네, 관계자 진술을 보면 국민의힘에만 입당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똑같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특검의 칼날은 이상하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처럼 한쪽에만 집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직무유기라는 아주 심각한 법률적 혐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사건 처리 방식의 명백한 차별이에요. 한쪽 혐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건은 정식으로 조서를 다 작성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예를 들어 전재수 전 장관 같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혐의는 아예 내사 사건 번호조차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비유하자면요.
경찰이 어떤 사건 신고를 받았는데 그걸 정식 사건 접수대장에 기록을 안 하고 담당자 개인 메모장에만 쓱 적어두는 거랑 똑같아요. 아, 공식 기록을 안 남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아니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슨 사건 말씀이시죠? 저희에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 여지를 만들어두는 거죠.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이건 뭐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네요. 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의혹의 의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고 극적으로 변합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재구성해 보죠. 먼저 8월 초 특검팀이 윤용호 씨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이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8월 말 수사팀에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 사이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우리까지 직무유기 공범으로 엮일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게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특검님, 민주당 관련 혐의도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민중기 특검의 반응이 정말 뜻밖입니다. 알겠다. 딱 이 한마디만 하고 그 뒤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9월, 10월. 사건은 2달 넘게 그냥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 방치돼요. 이 지점에서 특검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파견 나온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눈앞에 명백한 범죄 혐의 단서가 있는데 총책임자가 이걸 뭉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그냥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에 동참하는 셈이니까요. 아마 물밑에서 상당한 압박과 설득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의 검찰 복귀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갔다가는 나중에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뒤집었을 수도 있다. 이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왜 그 수많은 날들 중에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기 바로 전날인 11월 7일에야 3개월간 멈춰있던 결재가 부랴부랴 이루어졌을까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냄새가 나요. 이건 마치 복귀를 앞둔 검사들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희 그냥 못 돌아갑니다. 이런 식의 최후 통첩을 날렸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민특검이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결재된 내용이 이 모든 의혹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뭔가요? 3개월간 꽁꽁 묶어두었던 민주당 관련 혐의를 이제 와서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지어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결정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죠.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8월에 진술을 확보한 즉시 내사 번호를 부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어야죠. 당연하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담당 검사들이 떠나기 직전에야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한다. 이건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어렵죠. 오히려 우리 손은 이제 털었으니 책임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아주 형식적인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옆부서로 그냥 휙 던져버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단 접수해서 넘겼습니다라는 기록 하나를 남기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작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3개월이나 기다렸다가 더는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처리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민중기 특검 측에서 이렇게 항변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특검의 본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랬다. 그 주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국민의힘 관련 의혹도 똑같이 취급했어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자금수수 혐의가
처음부터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나요? 아니었죠. 그것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다가 파생된 별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별건인데 왜 한쪽은 이것도 우리 임무다 라면서 끝까지 파고들고 다른 한쪽은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면서 외면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다면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기준이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선택적 정의 또는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거기예요. 법의 저울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눈을 감았다면 그 저울은 이미 고장난 것이나 다름없죠.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조각들을 모두 맞춰보면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고 출범한 특검이 정작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온 야당의 유력 인사 관련 혐의는 석 달간 뭉개고 있었다. 그러다 내부 검사들의 이대로는 못 돌아간다는 압박에 못 이겨서 복귀 바로 전날 마지못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떠넘기는 결재를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특검팀의 일탈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수사기구가 얼마나 쉽게 정치적 역학관계에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축구 경기에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그냥 한쪽 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뛰어든 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건 결국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드는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늘 저희는 민중기 특검팀을 둘러싼 편파 수사 의혹을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정황들은 명백히 직무유기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만약 여러분이 민중기 특검이었고 당신의 임무는 오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온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혐의를 깊이 파고들지 않은 것은 자신의 핵심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에 드러난 또 다른 진실을 애써 외면한 직무유기였을까요? 주어진 수사의 범위와 수사관으로서의 정의 실현 의무 사이, 그 아슬아슬한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결정, 과연 국민을 위한 충정일까요? 아니면 밥그릇 챙기기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